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산문. 잘 헤어질 남자를 만나라. 민영, 비가 내리고 있다. 엄마는 많이 아팠다. 너와 27살 차이나 나고 살아온 삶이 다르기에 다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었단다. 엄마의 마음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를 더 아프고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엄마는 엄마가 왜 아픈지 다 말할 수 없었다. 민영,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하는 물음에 10자 이내로 대답하라고 하면 엄마는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누가 엄마에게 요청하지도 않겠지만 엄마는 주례를 설 때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 혹시 이혼하게 되더라도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그런 결혼을 이어가십시오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잘 살펴봐. 그가 헤어질 때 정말 좋게 헤어질 사람인지를 말야. 헤어짐을 예의 바르고 아쉽게 만들고 영원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나며 그 사람을 알았던 것이 내 인생에 분명 하나의 행운이었다고 생각될 그런 사람. 설사 둘이 어찌어찌한 일에 연루되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든 서로에게 권태로워져 이별을 하든 마음이 바뀌어서 이별을 하든 그럴 때 정말 잘 헤어져 줄 사람인지 말이야. 사랑, 영원하기를 바라지. 더구나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진다면 엄마 역시 마음이 몹시 아플 거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일견 환경에 지배당하고 일견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들이야. 가야 할 것은 결국 가고 말 것이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까지. 민영, 비가 내린다. 가야 할 것은 분명 가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와야 할 것들도 분명히 온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 다만 나의 입맞춤은 서둘러 이 빗방울들을 뚫고 너에게 날아간다.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민영, 이제 겨울이 온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아침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구나. 엄마는 두려워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차고 흐린 겨울이 오고 있다. 민영, 언젠가 네가 친구에 대해 물었을 때 엄마도 언젠가 어떤 스승에게 들은 말을 너에게 해줄 수밖에 없었어. 삶은 등산과 같고 친구는 그 등산길의 동료와 같다고 말이야. 등산로 입구에서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들 가버렸는지 올라갈수록 인적은 드물어지고 그리고 외로워진다는 것을 말이야. 설사 누군가를 만나 함께 걸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운이 좋아 정상까지 함께 갈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갈림길에서 헤어지거나 각자가 걷는 속도에 따라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한다는 것을. 엄마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단다. 엄마에게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아직도 서툴고 힘든 일, 가끔은
꿰매놓은 가슴살의 솔기가 통째로 뜯겨져 나가는 것만 같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본단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서 잠시 맴돌 수는 있지만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흘러가는 것, 흘러가야 하는 것, 흐를 수밖에 없고 흐르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흘러가게 내버려 둘 때 그게 누구든 그게 설사 나 자신이라 해도 그때 삶은 비로소 자유의 빛깔을 띠게 되지.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그래. 아직도 배우고 있단다. 친구를 나누거나 잃는 이 어려운 일을. 너희들 사이에 얼핏 퍼져 있는 소위 그 쿨인지 뭔지 하는 생각들 때문에 엄마는 또 오늘도 이야기를 꺼낸다. 엄마는 이 냉소들과 아주 오랜 시간을 싸워왔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멸시까지 당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려고 하니까 더 열렬해지는 나를 두고 사랑이 저 혼자 가버릴 때 말도 안 되는 봉변을 당하게 해놓고 더 큰 소리치는 상대방을 볼 때 쿨한 사람이란 뇌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거나 심리학적이고 정신병리학적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엄마는 알게 된 것이지. 그래, 상처받지 않기 위해 냉소적인 것, 소위 쿨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은 상처는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더욱 황당한 것은 상처는 후회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나면 그 후에 무언가를 극복도 해볼 수 있지만 후회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의 공허는 후회조차 할 수 없어서 쿨하다못해 서늘해져 버린다는 거지. 상처는 분명 아픈 것이지만 오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상을 냉랭하게 살아간다면 네 인생의 주인 자리를 상처라는 자에게 몽땅 내주는 거니까 말이야. 상처가 네 속에 있는 건 하는 수 없지만 네가 상처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엄마가 결국 너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이야. 그것은 이런 것이야.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너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너의 특별함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사랑한다. 나는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러니 네 날개를 마음껏 펼치거라. 사랑하는 딸,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당연한 것을 한 번 더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 보기를.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엄마는 너를 응원할 거야.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너 자신에게 상처 입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민영, 좋은 날씨가 계속된다. 하루 종일 공부해야 하는 너는 어쩌면 이런 날씨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겠다. 오늘도 가끔 창밖을 보고 있니? 가끔 눈을 들어 창밖을 보고 이 날씨를 만끽해. 왜냐하면 오늘이 너에게 주어진 전부의 시간이니까. 오늘만이 네 것이니까.
어제에 관해 너는 모든 것을 알았다 해도 하나도 고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으니 그것은 이미 너의 것은 아니고 내일 또한 너는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네가 사는 삶의 전부, 그러니 온 몸으로 그것을 살아라. 너는 어제 어처구니 없이 당한 오해와 공격에 대해 엄마에게 오래도록 이야기했었다. 그래, 생각 같아서는 너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쫓아가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항의하고 싶었단다. 하지만 일단 엄마는 여기서 한 박자 쉬기로 했어. 대신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싶었단다. 그 순간 네가 하지도 않은 일로 그가 너를 오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망신당하게 했을 때, 그때 너의 마음이 피 흘리며 아팠을 때 정말 너를 상처 입힌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편지 말이야. 가끔 엄마는 좋은 책의 어떤 구절에서 인생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를 듣곤 한단다. 바로 이 구절도 그랬지. 약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마음이 찡했던 거야. 네 자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이 말은 엄마가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님의 책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라에서 읽은 구절이었어. 그 신부님은 성폭력의 상처를 가진 여성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어떤 위로도 이 여성들을 다 위로하고 치유할 수 없지. 역사에 희생당한 사람들, 테러에 희생당해 불행을 겪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 와중에 그것은 그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하거나 나는 오직 희생양이라고 말하기 전에 조금은 우리가 무언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 그린 신부는 이 여성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고통과 작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놓아버린 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영, 너는 이 이상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니? 이 무서운 진리를 말이야.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다. 가끔 엄마는 생각해.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그들이 헤어나올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단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여기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나 한 걸까 하고 말이야. 가끔 그건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개는 그 고통이 가해지는 틀을 깨버려야 할 때가 많으니까. 그건 미지이고 그것은 고통보다 더 두려운 거지. 우리 모두는 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석에 앉혀놓고 피고석에 앉아 우리의 행위를 변명하고자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늘 비난하는 사람들을 배심원 자리에 앉힌 것은 누구였을까? 피고석에
우리 자신을 앉힌 것은 누구였을까? 엄마가 많이 힘들던 어느 날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것과 엄마가 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느끼는 날, 엄마는 이 구절을 읽었고 책이 아니라 가슴에 붉은 밑줄이 손톱 자국처럼 푹푹 그어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엄마의 녹슬어가던 인생은 끼익 하고 각도를 트는 소리를 냈다. 엄마는 오래도록 불행한 결혼을 끝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아직 하지도 않은 이혼을 두고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비난들이 엄마의 귀에 들려오는 듯 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구절을 읽자 나는 왜 피고석에 앉아 있으며 나는 대체 누구를 배심원석에 앉히고 있었나 싶었던 거야. 분명 내 자신은 내가 피고석에 앉을 만큼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엄마는 스스로 피고석에 앉아 내 결혼 생활의 판결을 엉뚱한 이들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었던 거지. 그토록 중요한 내 인생의 판결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맡기려고 하다니. 그날은 마침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 날이었는데 엄마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난 이제 피고석을 떠나겠어. 오늘부터 내 배심원들 다 해고야. 그 순간 엄마의 마음속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찾아왔단다. 해방감은 공포를 수반했지만 적어도 나를 비난하기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변명하고 있는 짓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만은 확실했고,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믿음, 선입견, 즉 표상이다. 민영, 무엇인가에 표상을 투사하는 너의 배우는 무엇이니? 네 속에 없는 것을 네가 남에게 줄 수는 없다. 네 속에 미움이 있다면 너는 남에게 미움을 줄 것이고, 네 속에 사랑이 있다면 너는 남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네 속에 상처가 있다면 너는 남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네 속에 비꼬임이 있다면 너는 남에게 비꼬임을 줄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의미이든 너와 닮은 사람일 것이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 것일 테니까. 만일 네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와 어떤 의미이든 닮은 사람일 것이다. 네 속에 없는 것을 그에게서 알아볼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너가 남에게 사랑을 주든 미움을 주든 어떤 마음을 주든 사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네 것이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두려워진다. 민영, 우리는 가끔 어처구니 없는 가시 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모욕의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지. 너의 선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너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마음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거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모욕에 오늘 하루를 내줄 것인가? 생명이 약동하는
이 5월의 아름다움에 네 마음을 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너 자신이지. 그것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너의 선택이라는 거야. 너가 네 자신에게 선의와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너를 아프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의 성적이 어떻든, 너의 성격이 어떻든, 너의 체중이 어떻든 너는 이 시간의 주인이고 우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생명이다. 민영, 힘들다고 했지? 그래, 힘들지. 누구나 그 시절을 다 힘들게 보냈어. 그런데 너의 힘듦은 진정 어디서 오니? 그래, 이왕 힘든 시간을 나를 분발시키고 나를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미안하다. 그것이 더 힘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또 지당한 소리를 늘어놓게 되었구나. 그러나 민영, 사실을 말하면 엄마는 네가 이 시기를 좀 잘 못 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돼. 너는 아직 젊고 또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엄마의 미안한 사랑을 보낸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신은 우리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를 기다리신 거야. 민영, 시험은 잘 보았니? 내가 물으면 너는 언제나처럼 태어난 목소리로 아니? 하고 짧게 대답하고 씩 웃겠지? 엄마는 오늘 네가 학교에 간 사이 네가 그렇게 읽어보라고 오래전부터 권하던 그리운 메이 아줌마라는 책을 읽었단다. 그리곤 아주 오랜만에 살짝 울었어. 감동받았거든. 엄마는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작가의 영혼에 수화기를 대고 있는 느낌을 받아. 때로는 마음이 같은 사람의 글을 읽을 때에는 가슴과 가슴에 파이프를 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맞아들이기도 하지. 그리운 메이 아줌마는 너의 말대로 참 아름다운 소설이었다. 별 사건도 없고 별 시련도 없고 특별한 등장인물도 없는데 책장을 다 덮고 나서 그 책을 한 5분이라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서머가 자기를 키워주던 메이 아줌마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후 이야기는 시작된다. 트레일러에 살던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의 집으로 오던 때를 회상하는 것이지. 트레일러에 사는 나이가 많은 부부. 얼마나 가난한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러나 서머는 그곳에서 이상하고 낯선 그러나 오래도록 가슴속에서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한단다. 두 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따금 눈물이 핑 돌곤 했는데 6년 전,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어려서 사랑이 뭔지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에도 그랬다. 어느 날 밤 오브 아저씨가 부엌에 앉아 메이 아줌마의 길고 노란 머리를 따아주는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 숲속에 가서 행복에 겨워 언제까지나 울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으니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도 그처럼 사랑받았을 것이다. 얼마 전에 막내가 병아리를 사왔던 일 너도 기억하겠지? 아무튼 막내가 사온 병아리는
또 여느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가 그렇듯 병이 들어 눈곱 끼고 설사까지 하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는 학교에 다녀와서 학원에 간다, 컴퓨터 게임을 한다 하면서 병아리는 팽개친 채로 놔둬버리고 말이야. 병아리는 속수무책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는 막내를 야단쳤지. 하나의 생명이 엄마 앞에서 죽는 걸 보는 건 너무 힘들었고 막내도 그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자 아침부터 막내는 훌쩍거리며 울더구나. 그러고는 한숨을 쉬면서 상자 속 병아리의 똥을 휴지로 닦아주고 물을 깨끗한 걸로 갈아주고 엄마가 살짝 들여다보니까 훌쩍거리면서도 그 병아리랑 놀아주고 있더라. 웃음이 나왔어. 제법 말도 걸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자 병아리는 제가 무얼 알기라도 하는 듯이 막내의 책상에서 쫑긋거리고 걸어 다니더라. 물론 그러다가 물똥을 찍 하고 싸곤 해서 막내는 또 한숨을 쉬어대며 그걸 닦아내곤 했지. 제 눈물을 닦던 그 휴지로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놀랍게도 며칠 후 병아리의 눈은 초롱해지고 설사는 가시면서 병아리의 노란 날개죽지 사이로 흰빛 깃털이 돋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병아리가 드디어 병을 이기고 중병아리로 도약하기 시작한 거란다. 달라진 건 없었어. 집으로 쓰는 상자도 같았고 모이도 같았고 달라진 건 다만 그의 주인인 막내가 그와 조금씩 놀아주며 그 생명에 대해 책임감을 막연히 느끼게 되었단 것뿐이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사실을 말하자면 소름이 돋았어. 세상 모든 생명, 집에서 키우는 화분에게조차 이제는 저 병든 병아리에게조차 사랑과 관심이라는 게 저렇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자 소름이 돋았단 말이야. 그 가난하고 늙은 부부는 그렇게 서머를 키워낸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메이 아줌마가 저 세상으로 가버린다. 오부 아저씨는 공허함 속에서 세월을 보내지. 어느 날 우연히 이웃 도시에서 어떤 영매가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는 소문을 듣고 서머는 영혼으로나마 메이 아줌마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떠난다. 오부 아저씨와 함께 말이야. 그때 서머의 친구 크리터스도 함께 떠난다. 크리터스가 오부 아저씨에게 메이 아줌마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오부 아저씨는 메이 아줌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대답하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다. 아저씨가 굵직굵직한 일을 이야기할 줄 알았으므로. 이를테면 아줌마가 3년 동안 아저씨 몰래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서 아저씨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던 비싼 대패톱을 사준 일, 내가 수두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해댈 때,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었을 때, 아줌마가 무려 32시간 동안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나를 간호한 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그러나 아저씨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사소한 일들만 골라서 이야기했다. 아줌마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부 아저씨의 아픈 무릎에 연고를 문질러 주었던 일, 내가 꼬마였을 때 아줌마가 집안일을 하다 말고 밖에서 그네를 타고 노는 나를
창 너머로 내다보며 서머야, 우리 귀여운 아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기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던 일, 이렇듯 그동안 아저씨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따스한 기억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흘러나왔다. 책을 읽는 엄마의 마음이 뭐랄까 이때서부터 건드려지기 시작했다. 책 속의 언어들이, 등장인물들이 너무도 다정해서 엄마의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다. 그들은 영매를 찾는 일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그리고 모든 운명적인 일이 그렇듯 우연히 메이 아줌마의 글을 발견하게 된단다. 메이 아줌마를 잃었던 상실이 너무 커서 울지도 못했던 서머는 그 글을 읽고 울기 시작한다. 한때는 하느님이 왜 너를 이제야 주셨을까 의아해 하기도 했지. 왜 이렇게 다 늙어서야 너를 만났을까 하고. 나는 집안이 좁을 만큼 뚱뚱한 데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저씨는 해골처럼 바싹 마르고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니 말이야. 3, 40년 전에 너를 만났다면 쉽게 해줄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해주지 못하잖니. 하지만 어느 날 답이 떠오르더구나. 신은 우리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를 기다리신 거야. 아저씨와 내가 젊고 튼튼했으면 넌 아마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아이인지 깨닫지 못했을 테지. 넌 우리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늙어서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도 마음 편하게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우리는 모두 가족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았고 하나가 되었지. 그렇게 단순한 거였단다. 민영, 엄마가 나이 들어 얻은 선물이 있다면 위대하다는 것이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야. 너희들이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누구에게든 가슴이 미어지고 절절한 그런 소리였듯이, 그렇게 너와 나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잖아. 그리고 너의 두 동생들과 엄마는 서로를 꼭 붙잡았잖아. 엄마도 알게 되었어. 그때 왜 우리가 이제야 만났는지를 말이야. 엄마도 오늘 너희들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든 빈둥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든 그래서 엄마 속을 부글거리게 만들더라도 한번 말해보고 싶었단다. 민영아, 귀여운 우리 아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기. 생각만 해도 닭살이 돋는다고? 물론 엄마도 그래. 그러니 그럴 때 엄마가 방 좀 치워라, 공부는 언제 하니? 하는 말이 사실은 닭살 돋을까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말의 변형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오늘은 수영도 가고 운동도 가려고 했는데 울었더니 기운이 없어. 그러니 아무래도 내일부터 오늘이 너에게 천당만큼 그런 좋은 하루이길. 오늘도 좋은 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게 해 주소서. 민영, 요즘 너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엄마 마음도 좋지 않구나. 우리는 모녀이면서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로 적어도 의도된 비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 네가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기 싫어 하는 소리를 듣고 엄마는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새삼 엄마가 너에게 못해준 많은 것들도 생각났어. 그래, 미안하다. 언제나 미안하구나. 하지만 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입을 다무는 너를 지켜보면서 엄마는 이제 그래, 이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했다. 이건 엄마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사이 흘리지 않아도 좋을 피를 마음으로 흘려가면서 얻은 결론이란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아니? 왜 있잖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는 기도문으로 유명한 그 사람. 한참 나이를 먹은 후 이 기도문을 발견했단다. 이 기도문의 원문은 이래.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구절이 어느 날 엄마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박혔다. 엄마는 노력을 하면 그게 무엇이든 좋은 건 줄 알았어. 나를 오해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어떻게든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에게는 어떻게든 내 호의를 알려서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었다.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이념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전파하고 싶어 안달이 나곤 했지. 그리고 그게 아주 잘하는 일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나 어느 날 내 속아닌 것과 내 속아니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바보처럼 깨닫게 되었단다. 남의 마음이라든가 날씨라든가 네가 전화도 받지 않고 늦을 때 계속 전화를 걸어대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것은 노력해서 무엇을 하는 일보다 힘든 일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알아차리는 것 말이야. 어제 만일 엄마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네 방으로 가서 너를 계속 귀찮게 하며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보라고 널 졸랐을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꼭 좋았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 참 이상하지. 살면서 우리는 가끔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때가 있고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때가 있어. 소풍 가는 날, 나빠지는 날씨하고 나 싫다고 가는 사람하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네 마음하고 어떤 때는 그걸 견뎌야 하는 내 마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일은 내 마음을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 기다려주기, 따뜻하게 말해주기, 너에게는 너만의 고유한 상황과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주기. 민영, 그래, 누구나 입을 다물고 싶을 때가 있지. 엄마가 엄마라는 이유로 혹은 친구라는 이유로 너의 입을 여는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겠지. 걱정스럽지만 그 마음을 아끼는 일도 너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필요한 일이겠구나.
하지만 사랑한다. 사랑해서 잘 할 수 있는 일과 사랑하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구분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은 기도하고 싶다. 자, 그래도 좋은 하루. 우리 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민영 1997년 9월 5일 아직 한여름의 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 아침 신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두 여인이 동시에 세상을 떠났음을 알렸다. 한 사람은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였고 한 사람은 인도 콜카타에서 살았던 겨우 50kg도 나가지 않은 작은 여자였지. 하필이면 왜 두 사람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났는지 그 이유는 하느님만이 아시겠지만 엄마는 하루 종일 두 여자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황태자비는 그녀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귀족들이 받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찰스라는 영국 왕실의 황태자에게 시집을 간다. 그 결혼식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어. 진주가 듬뿍 흩뿌려졌던 그 아이보리색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잘생긴 사내 아이를 둘이나 낳는다.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게 들려오기 시작했어. 자살을 2번이나 기도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섭식 장애로 인해 폭식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야. 아름답고 돈 많고 유명하고 그런 여자가 왜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고는 이제 말 안 해. 아무리 불행해도 좋으니까 돈만 많아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 파리에서 연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날 지구 반대편 어느 모퉁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더러운 도시 중에 하나인 콜카타에서 얼굴이 말린 사과처럼 쭈글쭈글한 노수녀 한 분이 죽었단다. 그 쭈글쭈글한 수녀가 바로 마더 데레사. 중세의 책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틀어놓은 텔레비전 속에서 성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그 여자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인도의 마더 데레사는 수녀가 되어 고등학교 여선생으로 복무하던 어느 날 여행길에서 목이 마르다라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빈민들을 위해 일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가르치는 일 중에 병원에서 잠시 봉사를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무엇을 안고 왔다. 바싹 마른 나무가지 같은 게 삐져나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죽어가는 소년의 여윈 다리였다. 테레사 수녀는 연민의 감정이 물밀듯 밀려와 앞도 보지 못하는 가련한 그 아이를 팔에 안고 앞치마로 감쌌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마음이 벅차 올랐다. 민영, 이것이 현대의 한 세기를 뒤흔든 성녀의 조그마한 시작이었다. 그가 그리스도교도이든 힌두교도든 그가 자유주의자이든 공산주의자이든 모두가 한 인간임을 확인시켜준 그 성녀의 시작이 이토록 사소하고 작은 기쁨에서 비롯되었구나. 데레사는 그 아이를 감싼 이유로 알게 된단다.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설사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병에 걸렸다 해도 그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하여 그녀는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길거리 개들과 다투는 사람들, 짐승처럼 길거리에 누운 채 죽어가는 사람들, 더러운 옷 뭉치처럼 길가에 누워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그들 모두는 그녀에게 있어 예수와 같은 존재. 하지만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마더 데레사가 착하다고 해서 그녀의 행위가 처음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니야. 그런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처음부터 지지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지. 엄마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 뜻밖에도 콜카타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더 데레사의 결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할 가톨릭 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에 부딪힌다. 이유? 무슨 일에서든 반대해야 할 이유는 만들면 만들수록 많아진단다. 그래서 그 이유는 많지. 그때 데레사 수녀에게 내려진 반대 이유는 유럽 여자가 인도의 빈민굴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가끔 엄마는 생각해. 모든 위인은, 다시 말해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시대에는 모두가 진보의 편에 서 있어. 생각해봐. 이미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의 편에 서서 이미 있는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어쨌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많은 고생과 반대 속에서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낸다. 하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곳에서 평생 동지들도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겨우 4사람의 수녀가 겨우겨우 윗분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무슨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일을 시작한단다. 그때 마더 데레사는 거의 20년 동안 입어온 수도복을 벗어버리고 파란 줄무늬가 있는 사리를 입는다. 요즘 우리가 마더 데레사 하면 떠오르는 그 푸른색 수녀복 말이야. 그것은 콜카타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여자들이 입던 옷이라고 하더라. 청소부도 우리식으로 빌딩에서 일하는 깔끔한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라 콜카타의 집집을 매일 찾아다니며 집집이 널려있는 똥과 오줌을 모아 버려주는 더 낮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복장이었다고 해. 그런데 마더 데레사가 창설한 수녀회의 수녀님들은 이 옷조차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단다. 그들은 평생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4가지 가지고 있는데 목주와 십자가, 접시와 사리 3벌, 2벌은 평상복이고 1벌은 행사 때 입는 것 그것이지. 전화도 물론 없고 선풍기조차 없다. 그런데 그 수녀님들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기들을 돌보면서 말하는 거야. 우리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녀님들은 죽어가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 힌두교도들에게는 겐지스 강의 강물을 떠서 입에 발라주며 임종을 지켜주고 이슬람 교도에게는 이슬람 교도의 방식대로 임종을 해준다. 그러면 길거리에 버려졌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그들은 말하곤 했다는 거야. 나는 평생
더러운 짐승처럼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사처럼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 구절을 읽다가 그랬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평생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죽는 사람들을 그려보며 천사들에게 과연 꼭 그렇게 희고 때 타기 좋은 날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단다. 이런 기적은 기적을 낳는다. 어느 해질 무렵 수녀님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나가보니 헐벗은 나한 자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마더 데레사는 즉시 음식과 담요를 내주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한 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수녀님,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녀님이 어디선가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걸해서 번 돈을 선물로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수녀님, 비록 약소하지만 제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참고 참았는데 이 헐벗은 나한 자가 결국 엄마를 울리고 말았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정말일까? 그래,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인간에게는 가장 잔인한 악마로부터 가장 숭고한 신의 모습까지가 다 들어있어. 언제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무엇이든 꺼내 보일 수가 있다는 걸. 민영,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저녁이 가끔 너에게 있니?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랑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지. 그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따스한 위로. 그런데 민영, 그런 날 너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엄마 일은 고아원의 작은 아이, 가난한 노숙자에게 밥 한 그릇을 퍼주는 위로를 한번 해보렴. 아니면 지하도를 건너는 길에 춥고 배고픈 거지가 있다면 네가 가진 돈의 반만 떼어줘 보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술을 사 먹거나 왕초에게 바치거나 아니면 또 약 같은 걸 복용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 엄마도 젊은 시절 그런 걱정을 했었어. 그런데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유럽인 친구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단다. 내 바보 같은 질문에 그들은 너무도 간단히 대꾸하더구나. 내가 돈을 주는 것은 내 일이고 그 다음은 그의 일, 그뿐입니다. 그 후부터 엄마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지. 만일 네가 세상이 다 저물어 버린 것처럼 쓸쓸하기만 할 때 엄마가 말한 대로 한다면 너는 너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될 거야. 엄마는 다시 마더 데레사와 같은 날 비운의 사고로 죽은 다이애나를 생각하게 된다.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주가 달린 드레스, 공주라는 칭호, 영국의 왕자인 남편이었을까 하고, 우리 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민영, 세상은 참 살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이런 기적들. 민영, 기적이 기적을 부르는 세상은 참 살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이런 기적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에필로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창밖은 새까만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지겨운 겨울입니다. 유달리 겨울을 좋아하는 저도 봄을 기다릴 만큼
올해 겨울이 지속되는 기분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지겨운 고3을 보낼 때 당신이 매주 화요일 저에게 써주었던 편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글을 보니까 웃음이 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한 기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민영은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을 만큼 철부지입니다만 그 편지를 받던 시절은 참 철이 없었어 라고 말하기에는 제게는 참으로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저는 당신의 딸이어서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누가 그 외로움을 다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학교에 다녀와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제일 먼저 당신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텅 빈 방을 보며 느꼈던 쓸쓸함과 서러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고작 몇 년이 지나지도 않은 지금 한밤중 벌떡 일어나 일기에 쓰는 것입니다. 다행이다. 정말로 다행이다 하고 이따금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당신은 제게 미안하다 했습니다. 당신은 제 곁에 없었던 시간을 보상하기라도 하듯이 제게 당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들이 요 몇 년간 저를 이렇게 바꾸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그 이야기들이 저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듯 제게 분명 외로움을 주었지만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진정한 성장의 자유도 함께 주었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삶은 분명 괴롭고 험난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제가 이 편지들을 받을 무렵 당신은 마치 성불이라도 하려는 듯 거의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가혹할 정도로 요구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입버릇처럼 제게 말했습니다. 현재를 살아라. 언제나 깨어 있어라. 당신은 제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대신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어떤 좋은 대학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자유입니다. 당신과 함께 찾으며 갈구했던 그 자유의 한 자락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는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당신이 제게 했던 말처럼 사랑이 나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넓은 사막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방황하겠습니다. 넘치도록 가득한 내 젊음과 자유를 실패하는 데 투자하겠습니다. 수없이 상처 입고 방황하고 실패한 저를 당신이 언제나 응원할 것을 알고 있어서 저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당신과 함께 수영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엄마의 딸 민영.